여러분 안녕하세요. 부가티의 롤렉스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연일 전세 사기에 대한 기사가 또는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정말 지금 이 순간에도 전세 사기 피해로 인해서 고통받고 계시는 우리 세입자분들, 특히 그분들은 대부분이 20, 30대 젊은 분들, 또 신혼부부분들, 또 비교적 저소득층의 좀 사회적 약자들이 대부분이죠. 그분들에게 정말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아픔, 고통에 대한 심심한 위로를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 부가팁에서 제가 지난번에 전세 사기를 방지하라 1편을 통해서 전세 괴물이 되어버린 전세 대출에 대해서 방송을 한 적이 있고요. 오늘 그 두 번째 후속 시리즈를 방송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전세가의 공시가 100% 한도법을 제정하라. 그리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라. 라는 내용으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잠시 광고 보시고 본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네, 부가TV 구독과 좋아요로 행복한 부자 되십시오. 자, 말씀드린 대로 지난 1편에서 전세 괴물의 탄생편을 얘기해 드렸고요. 거기에서는 제가 전세자금 대출의 문제점 그리고 갭 투자의 투기의 문제점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그 내용 말씀드리면, 일단 전세자금 대출 자체는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탄생을 했죠. 그래서 이명박 정부에서 2억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시행했고요.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를 더 상향했습니다. 5억까지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명분은 사실 서민 주거 안정에 있었죠. 그래서 높아진 집값에 따라서 그 전세 보증금을 감당 못하는 어떤 서민 중산층이 늘어났기 때문에 대출을 정부에서 우대금리를 통해서 전세 대출을 지원해 줌으로써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만든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속내용을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죠. 결국 2009년, 2013년, 즉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는 집값이 하락시기였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든 경착륙을 막고 연착륙을 유도하는 것이 어떤 그 내면의 목표였죠. 그죠? 경착륙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경제에 부담을 주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집값 하락의 버팀목, 지지선 역할을 하도록 유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제도로 인해서 2014년, 2017년, 즉 부동산 시장의 이번 상승장 초기 어땠습니까? 미친 전세가가 결국은 생겨났죠. 그래서 전세가가 매매가에 딱 붙는, 그죠? 70%, 80%, 심지어 90%에 육박하는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메랑이 되어 서민과 중산층이 되레 대출이자로 인한 부담이 가중되었죠. 그리고 이러한 결국 미친 전세가가 이번 상승장 집값 폭등의 주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사이클상 상승을 이끄는 가장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전세가입니다. 전세가율이죠, 정확하게는. 하지만 상승장과 달리 지금과 같은 하락장이 오면 더군다나 고금리와 맞물리면서 반대로 매매가와 함께 전세가가 동반 하락하는, 또 전세가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매매가의 하락을 부채질하는 그런 현상까지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일로 인해서 지금 하락장도 결국은 점점 이러한 전세가 하락이 지속된다면 장기적인 하락장으로 이끌게 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 문제점은 뭡니까? 갭 투자의 어떤 투자가 되는 거죠. 일반화가 됨으로써 투자까지 번지게 됩니다. 즉 어떤 거예요? 전세보증금을 통해서, 전세보증금도 결국은 그 전세 세입자의 빚이거든요. 무이자 담보란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임대인 입장에서는 사실 빚이라고 생각을 안 하죠. 투자수단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분별한 투자수단화가 됩니다. 결국은. 그래서 왜냐하면 저금리 속에서 은행에 넣어봤자 이자가 거의 없으니까요. 그죠? 그 돈으로 투자하는 게 훨씬 이득이죠. 그러죠? 그래서 많은 부동산 카페에서도 사실은 이런 최소 갭 투자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갭, 소위 말하는 뭐
버스 쇼핑까지 등장을 할 정도였고요. 그리고 풀피 투자, 그러죠? 그래서 매매가보다도 전세가를 더 받을 경우 오히려 그러한 투자를 장려하고 또 신화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많이 빚어졌습니다. 결국 상승장에서는 그것이 갭 투자를 통해서 어떤 일정 수익을 거두기도 했지만 결국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 어떻게 돼요? 역전세, 깡통전세가 발생하게 되죠. 지금 그래서 아파트, 빌라가 지금 신축 빌라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만 점점 지금 벌써 역전세, 아파트 역전세 문제도 서서히 대두되고 있고 결국 내년에 더더욱 이 문제는 심각해질 겁니다. 그래서 역전세로 인한 전세보증금 사고도 앞으로 나올 거고요. 그래서 결국 급매로 매도하게 되면 어때요? 전세금 돌려주기 위해서, 보증금 돌려주기 위해서 급매를 매도하게 되면 매매가 하락을 부채질하게 돼요. 그리고 만약에 배지세요 하는 임대인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결국 경매로 넘어가게 되죠. 그러면 경매로 인하면 그 임대인에게도 결국은 부담이 가중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전세로 넘어갔다고 끝이 아니거든요. 다 돌려받지 못한 돈은 결국은 또 계속해서 임대인이 감당해야 될 빚이에요. 몫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전세 가격 하락률이 정말 심각하죠. 올 한해만 벌써 5% 이상 하락했다고 해요. 11월까지 5.23%가 하락했다고 합니다. 2003년 이후에 하락폭이 최대라고 하죠. 그리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도, 그래서 허그에서 주는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도 지금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올해 벌써 8월까지인데 작년하고 거의 육박하죠. 아마 12월까지 되면 훨씬 또 가파르게 증가해 있겠죠. 그죠? 또 어때요? 그래서 이런 보증사고로 인한 피해도 역대 최고치를 매월 갱신하고 있습니다. 또 1월부터 11월까지 허그에서 이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서 대위 변제한 금액만도 7,690억 원. 이게 조만간 내년 초면은 1조 원을 돌파될 것이고 이로 인한 사회 문제가 굉장히 크게 대두될 수도 있다는 것, 우리가 다 지금 경종을 울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지난 올 초부터 계속해서 전세 사기가 문제가 벌어졌어요. 그죠? 특히 신축 빌라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죠. 그래서 갖가지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대해서 정부에서 대책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뭐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을 구축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뭐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권한이라든가 뭐 가격 산정 체계의 어떤 새로운 마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요. 이러한 전세사 뿌리 뽑기에서 크게 두 가지 지금 내놓고 있는데요. 일단 신축 빌라 건이 지금 심각하니까, 왜냐하면 신축 빌라는 시세를 확인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깡통 전세가 굉장히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그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시가 적용을 기존 150%에서 140% 낮추겠다는 방안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임차인의 다양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임대인이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겠다. 즉 우리가 계약 때는 근저당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근저당 대항력 발생을 하면은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은 그 대항력 발생 요건이 다음날 0시부터 발생을 합니다. 효력이. 그래서 그 악질 임차인, 임대인, 나쁜 임대인은 이를 악용하는 거죠. 당일에 이사 오는 당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저당권이 이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에 서게끔 유도하는 거죠. 만드는 거죠. 이런 나쁜 임대인들. 그래서 두 가지 방식으로 사기를 치거든요. 오늘은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이 공시가 적용이 150%에서 140% 낮추는 것도 이의를 제기합니다. 저희 부가TV에서. 이 자체가 지금 문제예요. 아직은 더 낮춰야 합니다. 자, 일단 보시죠. 자, 신축 빌라 전세 사기 대표 유형을 보시면요. 신축 빌라는 어때요? 시세 정보 파악이 어렵죠. 그리고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 30대 분들, 젊은 분들, 또 신혼부부분들, 그리고 비교적 저소득층 분들이 상대적으로 아파트보다는 싼 임대가인 빌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구축 빌라에 비해서 구축 빌라 먼저 보러 갔다가 신축 빌라 보여주면 어때요? 혹하죠. 고급 인테리어, 깨끗하고 또 풀옵션까지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혹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축업자들이 신축 빌라 분양을 2억에 매도를 하고요. 또는
매수자가 없을 때는 건축업자가 직접 부동산 컨설턴트, 즉 공인중개사죠, 끼고 임차인 B를 전세계약을 하는 거죠. 즉 분양가 2억인데 전세계약은 2억 5천, 2억 8천에 계약을 하는 거예요. 훨씬 높게, 매매가보다도 높게. 그리고 이 바지사장을 바로 내세우죠. 임대인은 또 주로 신용불량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돌려받지 못하는 그런 사고가 결국 발생하는 거예요. 공인중개사가 중간에서 컨설팅비 받고 집주인은 집주인대로 시세 차익 거두고 그런 식의 서로 그러한 구조를 짜서 사기를 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악질 임차인들, 쓰레기 임차인들은 세금도 다 체납하고 있어요. 쭉 재산세, 종부세 등 다 체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결국 또 당해세라고 해서 경매로 넘어가면 전세보증금보다 우선해서 변제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전세보증금을 또 다 돌려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고, 그러한 경우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도 지금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 중으로 알고 있고요. 또 빌라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은 전세가죠. 지난 어때요? 2020년에 임대차 3법이 등장하면서 전세값이 폭등을 했죠. 그죠?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값이 1년 만에 1억 3,500만 원이 폭등했다고 하고요. 경기도나 인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근데 임대차 2년인 올해 어땠죠? 원래 8월에 많은 상승론자들이 어땠어요? 올 8월에 전세난으로 인한 집값 폭등 온다고 다들 주장했었죠. 그죠? 또 공급도 모자랐기 때문에 서울에. 근데 결과는 어땠어요? 뚜껑 열어보니까 전세가, 매매가도 하락하고 있고 전세가도 동반 하락하고 있죠. 거꾸로 그로 인해서 매매가도 지금 점점 하락장에 급락장을 이끌고 있는 게 결국 또 전세 하락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역전세도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 아마 더 심각하게 사회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결국 어때요? 이런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가가 폭등했다는 주장은 반만 맞는 이야기예요. 자, 새로운 제도가 생기면 항상 반작용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전세가 제도 2+2 4년으로 이제 늘어났죠. 그죠? 계약갱신권을 쓸 경우에는 4년까지 살 수 있어요. 근데 2년 전세 제도가 생긴 게 지난 88년입니다. 노태우 정부 때예요. 벌써 30년도 훨씬 넘은 40년 가까이 된 그런 제도죠. 자, 88년이니까요. 40년, 30 벌써 년이 훨씬 넘은 제도입니다. 그 제도가 왜 생겼냐? 그때 당시에 전세가가 1년이었고요. 전세가가 폭등하는 단계에서 그때는 자살하는 사람들 막 생겨나 있었어요. 그래서 노태우 정부에서 부랴부랴 1년 더 늘려서 2년으로 늘리는 제도를 만들었고요. 그로 인한 부작용으로 또 전세가가 한 번 더 폭등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노태우 정부에서 부랴부랴 신도시 건설, 전국 200만 원 건설을 서두르게 된 것이고요. 자, 그게 한 원인이고요. 더 큰 거는 결국은 전세대출, 아까 말씀드린 5억까지 전세대출이 허용됐던 것이 또 하나 이유입니다. 저만 해도 그래요.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시적 2주택 투자자이고요. 또 1주택 전세 포지션을 취하는 투자자입니다. 수익형 부동산을 주로 더 투자하는 투자자라고 했죠. 그래서 저도 전세를 계속 많이 살고 있는데요. 2013년 당시, 2015년 당시가 달랐던 점이 뭐였냐면은 2013년까지만 해도 임대인이 전세대출을 받는다고 하면은 꺼렸어요. 왜? 은행에서 연락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내 재산 노출되는 거 아니야? 하는 처음 시도되는 거였으니까 굉장히 꺼렸습니다. 근데 2015년 이후부터는 오히려 임대인들이 그것을 장려하는 듯한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왜? 보증금 받으면 내가 1억, 2억 더 받을 수 있고 그 금액으로 다른 부동산에 투자를 할 수가 있었으니까요. 왜? 전세가율이 80%, 90%니까 불과 5천만 원, 1억만 더 투자하면은 강남권도 1억 5천, 2억만 투자하면은 강남 아파트 한 채 더 살 수 있는 시기가 그때였거든요. 2015년부터 2017년. 그러니까 당연히 임대인 입장에서도 얼마든지 전세대출 받으세요 할 수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때
세입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저금리 상황이었으니까요. 그죠? 부담이 없어요. 내가 인력 더 주더라도 아 그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혜택 내 자식 내 자녀 다니고 있는 학교 멀리서 다니게 되면 불편하잖아요. 그걸 못 보잖아요. 부모님들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도 만족 임대인도 만족 양자가 만족이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전세가가 폭등할 수 있는 구조였죠. 지금 임대차 3법 때문에 단지 그때 당시에 전세가가 폭등했다면 지금 전세가 하락은 임대차 3법 때문입니까? 말이 안 되죠. 그죠? 지금의 하락도 역시 임대차 3법이 주는 영향도 어느 정도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이 자리를 잡은 것도 영향이 있겠지만 그보다 더 큰 거는 역시나 고금리죠. 고금리로 인한 전세 대출이 세입자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전세 대출을 못 받는 거예요. 많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바로 반전세를 가고 월세로 전환하는 그러한 구조로 바뀐 겁니다. 이 세 가지가 결국은 주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점을 우리가 꼭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금 더 문제는 이거예요. 자, 빌라만이 아니고 앞으로 지금 서울, 인천, 경기 할 것 없이 임차권 등기 명령, 임차권 등기 명령은 경매를 가기 전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죠. 내년에 더 할 거예요. 왜냐하면 20년, 21년에 전세값을 많이 올려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경매가 벌어지면 어때요? 저가 매각, 헐값 매각이 되죠. 지금 하락장이기 때문에. 그것도 초기인, 하락장 초기인 급락기이기 때문에 더더욱 헐값 매각이 될 거랍니다.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임대인은 어때요? 임대인 역시 이런 것들 결국은 또 내 집 날리고 내 집은 내 집대로 날아가고 또 채무는 그대로 남은 전세보증금 못 돌려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계속 채무가 남아있게 되죠. 결국 양자 모두 피해를 보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좀 흥분했는데요. 죄송하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일단 세입자들이 상대적으로는 우리 임대인분들보다는 약자 입장이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임차인분들의 입장에서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자, 임차인분들 전세 계약하실 때 꼭 확인해야 하실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실거래가 시스템 또 공시가격 시스템이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공개적인 시스템이 있거든요. 다 살펴보셔야 해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공개하고 있으니까요. 또 이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뭐 갖은 앱에서 다 실거래가가 공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꼭 확인하셔야 하고요. 또 하나 이 공시가격도 국토부에서 역시 공시가격 알림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 아파트에 대한 공시가격뿐만이 아니라 빌라의 경우에도 매매가, 전세가에 대한 실거래가 공시가격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확인하셔야 되고요. 또 표준지, 토지에 대해서도 나와 있으니까 이를 통해서 내가 전세가격이 시세, 이 아파트나 빌라의 시세는 어느 정도였는지 그리고 공시가는 얼마인지를 다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역전세나 깡통전세의 위험성이 있는지 없는지 꼭 여러분들 확인을 하셔야 해요. 자, 그래서 현행 공시가격 저희가 부가팁에서 제안하는 거는 아까 전세가의 공시가 100% 한도 제한법인데요. 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현행 공시가격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매년 1월 1일 모든 주택과 토지에 대해서 적정 가격을 산정하고 결정하고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시세, 실거래가 등을 감안해서 그 해에 새로운 해에 다음 해에 가격을 적정 가격을 정부에서 제시하는 공시가격을 만드는 것, 공시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파트의 경우에는 보통 시세 70% 정도로 지금 만들고 있고요. 이것을 지난 정부에서는 한 90%까지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 현 정부에서는 70%또 그보다도 더 적게 하겠다. 한 60%까지 하겠다 하는 것이 지금 정부의 또 방침이죠. 그리고 토지나 주택 빌라의 경우에는 현재 22년 기준으로 하면은 좀 더 낮습니다. 그래서 50%에서 많게는 한 70%까지 지금 형성되어 있고요. 바로 이러한 공시가격을 통해서 재산세나 종부세 등의 과세 기준이 돼요. 그러니까 취득세나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거고요. 재산세나 종부세는 어때요? 보유세이기 때문에 아직 실현 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매기게 됩니다. 과세의 표준으로 삼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전세 사기 방지 대책이라고 지금 국토부에서 내놓은 게 어때요? 기존 허구의 안심전세 공시가 적용이 150%였는데 2023년부터 10% 낮춰서 140%로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깡통전세나 역전세를 막겠다는 건데 말이 됩니까? 보세요. 자, 시세 70%, 빌라의 경우에도 뭐 한 60%, 65% 정도인데 우리가 70%로 가정을 하자고요. 자, 70%인데 150% 적용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시세 105%까지 되는 거예요. 그죠? 허구에서 정부에서 대출의 기준을 시세 105%까지 적용해 줄게 하는 거예요. 또 140% 낮추면은 시세의 98%까지. 그러니까 100%까지 우리가 그래 감안해 줄게 하는 거거든요. 문제 아닙니까? 결국 이건 정부에서 깡통정세나 역전세를 조장하고 방임하는 거나 마찬가지 효과인 거예요. 이 점을 우리 부가TV에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보고요. 두 가지인데요. 처음에 우리 주제에서 말씀드렸죠. 첫 번째, 빌라뿐만이 아니죠. 지금은 빌라만 문제되지만 아파트, 빌라, 다가구 등 모든 주택의 전세 계약 시 공시가 적용 100% 이내에서 공시가의 100% 이내에서 전세 보증금을 설정하는 그러한 법을 의무화해라 하는 것이 첫 번째 제안입니다. 그래서 모든 주택의 전세 계약 시 공인중개사는 그 주택의 공시가격 고지를 의무화하고 또한 신축 빌라의 경우에는 어때요? 공시가격이 없어요. 그래서 동일 지역 내에 그러면 공시가격이 있는 신축 빌라에 동일 평형에 가름하면 되겠죠. 그죠? 적어도 동일 지역이면은 시세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공시가격도 그에 준하면 되죠. 그래서 가름하여 고지해라 하는 것이 이야기고요. 자, 두 번째는 어때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도 이제 의무화해라. 지금은 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의무화하고 있죠. 근데 실상은 어때요? 임대사업자들이 그 사기범들 보면은 뭐 10%, 뭐 5%, 10%에 불과하죠. 임대보증,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것이. 물론 임차인 쪽에서도 그 보증금이 부담돼서 안 했을 수 있어요. 이것을 지금은 이제는 의무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 제안과 함께. 그래서 이것은 임대인 임차인이 반반 부담하게 하면 되겠죠. 기존 현행은 임대차 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차 사업자가 7, 그 다음에 세입자가 3을 부담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임차인도 혜택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반반 부담해라. 그래서 모든 주택의 전세계약 시 역시 공인중개사가 보증보험을 안내하고 그리고 가입 유도해서 이것을 의무화하라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 지금 공인중개사분들도 이번 신축 사기건으로 또 한 번 많은 국민의 신뢰를 잃었어요. 그죠? 기존에도 별 할 일도 없이 수수료만 많이 받는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어 왔는데 이번 아마 전세 사기건으로 공인중개사들의 신뢰가 더더욱 땅에 떨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우리 공인중개사 협회에서도 이런 데 지금 발벗고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공시가격 고지 의무화하고 보증보험 안내 공인중개사가 유도를 함으로써 다시금 전문가로서의 어떤 그러한 신뢰 있는 모습을 저는 되찾을 것을 촉구를 합니다. 자, 저 역시 공인중개사입니다. 물론 아직은 장롱 면허이긴 하지만 같은 저도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당연히 전문가라면 당연히 이러한 좀 전문가적인 모습을 세입자에게 또 임대인에게도 제시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공시가 100% 한도 제한법 기대 효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임차인의 경우에는 어때요? 전세보증금 반환 사기 리스크가 현저히 줄어들겠죠. 왜? 시세의 70%이기 때문에 그죠? 역전세 날 우려, 깡통전세 날 우려가 일단 줄어들 거예요. 그죠? 자, 왜? 일단 싸기 때문에 그죠? 시세보다 높지 않고 70% 정도이기 때문에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기도 쉬울 거고 그죠? 그리고 설사 경매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70% 정도면은 비교적 안전마진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자, 그리고 전세보증금의 급격한 인상에도 당연히 제동이 걸리죠. 공시가격은 항상 최소한 물가 정도, 또 그보다 약간 상승장에서는 물가 수준보다 약간 더 높은 정도, 하락장에서는 거의 평평한 변화가 없거나 약간 하락하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공시 가격이 연동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전세가 안정,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겠죠. 자, 그리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때요? 전세 보증금의 급격한 인상에 편승한 그러한 무분별한 투자 수단을 방지할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뭐 전세 보증금이 어쨌든 빚인데 그거를 투자 수단을 했다. 이 자체를 우리가 비난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선량한 임대인은 왜? 하락장이 오게 되면 집을 팔아서라도 전세보증금을 내주려고 하거든요. 또는 내 신용대출을 끌어서라도 또는 평소에 어떤 역전세에 대비해서 현금을 좀 확보해서 돌려주거든요. 근데 일부 악질, 나쁜 임대인들은 안 그렇죠. 그죠? 그냥 무조건 집 투자하고 다주택 무조건 새로운 집에 모든 보증금을 통해서 갭 투자를 하고 무분별한 갭 투자를 통해서 투자 수단을 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데 그것을 좀 법으로서 좀 그러한 본성을 인간의 본능을 억제시켜 주자는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부담금이 경감되게 되거든요. 결국은 지금과 같은 하락장에서의 부메랑 현상을 막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전세가 안정에 따른 장점,空실 위험이 축소되어 지금 전세가가 워낙 높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공시가의 100%, 즉 시세 70%로 제한하게 되면 세입자 입장에서도 굳이 뭐 다른 곳을 찾아 떠날 이유가 없겠죠. 그로 인해서 공실위험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결국 내 입장에서도 임대인 입장에서도 갈아타고 싶을 때 갈아타기가 보다 원활해지겠죠. 결국 단점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장점도 있습니다. 이 점을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역전세 시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정말 저가 헐값 매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로 인해서 내가 또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어요.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자, 그런 것들도 예방할 수 있죠. 그래서 장점도 있다는 것 꼭 임대인 입장에서도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허그등 보증기간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어때요? 예측 가능한 전세가로 인해서 전세보증금 대출 그리고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에 대해서도 그런 심사요건을 간소화할 수 있겠죠. 그리고 좀 더 확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전세 사기로 인한 사회 문제가 예방되겠죠. 당연히. 그죠?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인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 그리고 혼선도 예방될 거예요. 당연히. 그리고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이 큰 문제가 뭐예요? 전세가가 지금 이중상중하되었죠. 같은 아파트에서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했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그 갭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이중삼중화를 좀 어느 정도 예방을 해야죠. 그래서 전세가를 안정하고 주거 안정도 시키고요. 마지막으로 전세자금 대출도 그러면 대입 연장하는 경우도 현저하게 줄어들겠죠. 그로 인해서 국민부채 규모도 축소될 것이고요. 실질적인. 그리고 국가재정도 더 안정화될 겁니다. 자, 이런 기대효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공시가 100% 한도제한법의 부작용도 무엇이냐? 자, 임차인 입장에서는 없죠. 보증기간 정부 입장에서도 사실은 없어요. 그죠? 임대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투자자 입장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입장에서 빙의를 해보면은 당연히 우리가 상승장 속에서는 어때요? 그 상승분을 그래도 이용해서 투자하고 싶죠. 저도 투자자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저도 상승장에서는 일시적 다주택자의 길을 걷기도 해요. 왜냐하면 상승장에서의 그런 갭을 적당히는 활용해서 다만 저는 그러한 무한정한 다주택자의 길을 안 하고 상승장의 말미에서는 다 정리하고 1주택자 포지션으로 다시 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락장에서 역전세가 저는 우려가 없는 것이고요. 다만 이런 상승분을 무분별하게 투자해 온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런 전세가에 반영 못하는 것이 불만일 수 있겠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장점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 점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왜냐하면 이 시세 상승분을 계속 전세가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집값은 네 가지 가격이 있습니다. 호가, 집주인이 부르는 가격이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형성되어 있는 시세, 흔히 말하는 KB 시세가 우리 가장 대표적인 시세이죠. 그죠? 시세가 있어요.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가격. 그리고 그를 통해서 실제 거래되는 가격. 그죠? 매매 계약을 체결한 실거래가가 있고요. 정부에서 공시하는,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공시하는 공시가격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가격이 있는데
호가나 시세나 실거래가는 그때그때 달라지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상승장과 하락장에서. 근데 공시가격은 한번 정해지면 1년간은 유지되죠. 그죠? 그래서 안정적이죠. 그래서 공시가의 100%, 즉 시세의 70%를 항상 77% 정도에서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전세가격 설정 범위이다고 저희 불가팁에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제가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요. 자, 저는 부동산 사이클론자이고요. 그러한 부동산은 일정한 주기를 두고 상승과 하락을 되풀이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되풀이하는 부동산 사이클을, 이 현상이 바로 세상의 이치이고 돈의 이치라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끝없는 상승도 있을 수 없고요. 끝없는 하락도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점을 꼭 아시고, 여러분들이 꼭 전세보증금 올려받지 않아도 충분히 돈을 버실 수 있는 기회 차고 넘칩니다. 그 점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하나, 그러면 이런 공시가 100%를 한도를 하거나 또는 유사 제한을 하나 더 제가 고안을 했는데요. 바로 상생임대인제도의 법제화입니다. 지금 상생임대인제도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만드는 제도였는데요. 현 정부에서 2022년 6월 21일 날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개선안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한 신규 계약 체결 임대인에 대해서 어떤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실거주 요건을 면제해 주는 제도예요. 지금 실거주 2년 플러스 보유기간 2년이죠. 그죠? 근데 그거를 지금 실거주 요건 2년을 면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1세대 1주택자 또 9억 원 이하만 지난 정부에서는 적용을 했고, 이것이 올 12월 31일까지만 그 적용 기한이었거든요. 근데 현 정부에서는 이것을 일단 가격 제한을 없앴습니다. 모든 주택에 대해서, 모든 모든 주택에 대해서 가격 기준 없이 다 적용을 시켰고요. 또 다주택자이더라도 향후 내가 1주택자가 될게,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에게는 혜택을 주겠다고 확대를 했고요.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조정대상 지역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해 줄게.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장특공제도 적용해 줄게 하는 게 바로 상생임대인 지원제도의 어떤 핵심 내용이거든요. 굉장히 좋은 제도죠. 그죠? 근데 저는 이거를 모든 임대차 계약에 적용하자는 거예요. 즉, 지금 장기주택임대 주임사 하시는 분들 10년간 장기주임사 하면은 5% 인상을 하게 되어 있죠. 그것을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해도 모든 임대차 계약에 적용을 하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럴 경우에 세제 혜택을 주면 되겠죠. 그죠? 주임사는 주임사대로 보다 많은 어떤 혜택을 주면은 될 것이고요. 주임사에 꼭 내가 등록을 안 하더라도 일반인들도 나는 주임사는 그래도 내가 10년간 의무로 하는 건 내가 부담스러워 할 경우에는 모든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내가 10년이 아니고 항상 하자. 5%만 인상하는 계약을 하자는 것이죠. 세제 혜택을 물론 줘야겠죠. 재산세나 종부세 등에 대한 세제 혜택은 줘야 되겠고요. 물론 많은 반발이 있을 거예요. 그죠? 다주택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셔요. 제가 취득세 부분에서도 왜 3주택자, 다주택자 분들에게 13%, 지금은 이제 물론 4%, 6%로 변하긴 했지만 앞으로 아마 더 부동산 하락이 지속되면은 기존에는 다주택자도 13%였거든요. 아마 그렇게 바뀔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말자. 다주택자는 투자자다. 투자자라면 투자자에 맞게 이미 상가나 오피스텔 등 일반 투자 대상 부동산에 대해서는 4%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있거든요. 다른 농특세나 지방세 합치면 4.6%죠. 그죠? 같이 적용하자고 제가 주장한 바가 있어요. 근데 상가임대차 보호법상에서는 이미 10년간 상가임차를 들어오면 10년간 5%씩 밖에 못 올립니다. 매년. 그 기준을 주택임대사업자에도 똑같이 적용을 하자는 거예요. 왜? 3주택자 이상, 또 일시적 2주택자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가진 집 외의 주택은 투자가 맞잖아요. 그죠? 투자 목적으로 산 집이에요. 무조건. 그죠? 내가 거주하는 집 외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 집에 대해서는 5% 하더라도 상가임대차 보호법, 즉 투자 대상 부동산가
내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그 법을 그대로 적용하자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공시가가 100%가 아니면 이러한 상생임대인 제도를 아예 모든 임대차에 통일하자는 것이 저희 부가TV 그리고 저 롤렉스의 제안입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오늘의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사후약방문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더군다나 현 정부 출범 캐치프레이즈가 뭐였어요? 공정과 정의, 상식이죠. 그죠? 사후약방문 하지 말자. 지금 사기 방지 대책 나오는 것들, 전세 사기 나온 것들 다 지금 대책 만드는 것들 사후약방문이고요. 150%에서 140% 낮춰도 분명히 시세 100%이기 때문에 앞으로 하락장 속에서는 계속해서 사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전세 사기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사후약방문 더 이상 하지 말자. 그리고 역전세, 깡통전세도 마찬가지죠. 시세 100%까지 받을 수 있다면 전세가를 당연히 역전세 나죠. 하락장 속에서는. 그래서 이제는 예방을 하자는 거예요. 저의 주장은. 자, 그래서 전세 사기, 역전세 다 정부의 방임 때문이다. 방조 때문이라는 점 정부에서 또 국회에서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야 가릴 것 없이 이 부분 정말 심각하잖아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거예요. 20, 30대 여러분들 이번 장에서 상승장 막바지에 영꿀로 결국은 다주택자들의 그러한 수익을 위해서 희생자가 되었는데 이런 전세 사기를 또 한 번 희생자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세 사기 예방해야 되고요. 또 역전세. 대다수 다주택자도 사실은 선한 임대인이 많죠. 역전세 나면 집을 팔아서라도 하락장 속에서 지금 금매 던지시는 분들 결국은 대출이자 감당 못하는 분들도 있지만 역전세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위해서 금매로 내놓으신 분들도 그런 착한 임대인들도 많습니다. 자, 그런 분들 방지해 줘야죠. 그 방지 대책으로 제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또 국회에서 더 이상 방임하지 말자 하는 것을 제가 촉구를 하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정말 쓰레기 임대인 이 전세 사기꾼들 역전세 나는 분들은 그래도 선의의 분들이 많아요. 또 아파트의 경우에는 시세도 100% 오픈되어 있고 공시가격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더 선한 임대인들이 더 많습니다. 악질 임대인보다는. 하지만 특히 이런 빌라 등 시세가 불분명한 빌라 등을 이용한 쓰레기 임대인, 나쁜 임대인, 특히 다가구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가구도 정부에서 전부 조사해야 돼요. 다가구의 50% 이상 전세 준 곳은 이런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임대인, 나쁜 임대인 더 이상 양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부가TV 또 저의 입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좀 흥분해서 목소리도 커졌고 또 말도 좀 흥분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해 바라고요. 또 저도 같은 투자자의 입장에서 이런 제안을 하는 게 다소 좀 불편해요. 또 심지어 어떤 이제 다주택자 분들 중에서는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고 또 비판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단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분명한 장점도 있고요. 또 전세 보증금 아니라도 돈을 벌 방법 있습니다. 일시적 이주택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부자 될 수 있고요. 또 상승장 초기에 일시적 다주택자의 길을 걷고 우리가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서 좀 후속으로 사시는 분들도 적당한 상승분을 보시고 다음 하락장에서 하락하더라도 버틸 수 있는 그런 안전마진을 좀 확보해 주면서 파는 것도 팔기만 해도 여러분들 충분히 부자 될 수 있으니까요. 한번 우리가 좀 이런 상승 임대인 내 입장에서 임대인 여러분들도 또 다주택자 여러분들 한번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방송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방송이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저희 부가TV 그리고 저 롤렉스에게 힘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